문화를 읽는 두 가지 패러다임, 문화권의 형성과 해리스 대 베버의 관점 비교. 자, 먼저 선생님이 말문을 틉니다. 안녕 도연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문화권이란다. 혹시 평소에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자, 그런 도연이가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 아닌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비슷한 문화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잘 짚어주었네. 그런데 도연이가 말한 것처럼 문화권은 꼭 나라, 국가 단위로만 묶이는 걸까? 예를 들어 아랍어와 이슬람이라는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는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은 여러 개의 다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 도윤이가 그러네요. 여러 나라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국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 국경선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활 양식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넓은 공간 범위를 말하는 건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거야. 그럼 이번에는 그런 비슷한 생활 양식이 왜 특정 지역에 넓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까? 도윤아, 건조한 사막 교후에 사는 사람들은 식사 후에 주변의 건조한 모래로 그릇을 닦아내고 아주 추운 툰드라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이끼를 뜯어서 설거지를 하곤 해. 설거지를 하곤 해. 설거지 도구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린 도현이가 사막에는 물이 아주 부족하니까 물 대신 흔한 모래를 쓰는 것 같고요. 툰드라 지역도 너무 추워서 물이 얼어 있거나 구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끼를 활용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런 선생님께서 완벽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생활에 지혜롭게 활용했다는 점을 아주 잘 찾아냈어. 이렇게 기후나 지형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의식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요인들을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부른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 문화권은 오직 이런 자연환경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나뉘는 걸까? 자, 그러니 도인이가 아니요. 기후나 지형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만약 자연환경이 전부라면 기후가 비슷한 곳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생활 모습도 완전히 똑같아야 할 텐데 말이야. 자, 그래 도니까 날씨가 비슷해도 어떤 지역은 거대한 공장이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가 발달해. 자, 날씨가 비슷해도 어떤 지역은 거대한 공장이나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가 발달해 있고 어떤 지역은 동사를 짓는 전통적인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자연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켰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훌륭해. 도인이가 스스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찾아냈네. 방금 말한 산업의 발달 정도나 우리가 흔히 믿는 종교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인문 환경이라고 한단다. 특히 종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부터 건축물까지 엄청나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 혹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니? 자, 그래 도인이가 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힌두교는 소를 신성하게 여겨서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자, 그래 선생님이 정확해. 똑같이 더운 기후에 살아도 믿는 종교에 따라 매일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달라지고 뾰족한 첨탑이 있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나 수많은 신의 조각상으로 장식된 힌두교 사원처럼 독특한 종교 경관도 확연히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상상해 보자. 어,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섞여서 만들어진 세계의 여러 문화권들은 지도에 그려진 선처럼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나뉠까? 자, 그럼 되렴
무자르듯 딱 나뉠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서로 만나면서 문화를 주고받으니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도인이 통찰력이 정말 대단한 걸, 문화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구 이동과 문화 전파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지.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파란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이 칠해진 두 가지의 경계선이 만나는 부분을 상상해 볼래? 아,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초록색이 되는 것처럼 두 지역의 문화가 섞여서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정답이야. 그렇게 서로 인접한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는 점이지대라고 부른다. Transition Zone. 그리고 명심할 것은 같은 문화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100% 똑같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야. 그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지.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스스로 알아냈네. 방금 우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도인의 머릿속에 문화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정리되었는지 도인이의 말로 설명해 볼래? 자, 그래 도인이가 처음에는 문화권이 그냥 비슷한 나라끼리 묶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종교 산업 같은 인문 환경이 오랜 시간 섞이면서 비슷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넓은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경선처럼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이지대처럼 두 문화가 섞이는 곳도 있고, 문화권 안에서 서로 여러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도현아, 지금까지는 기후나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 양식, 즉 문화권을 형성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 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자, 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러니 도인이가 네, 기억나요. 서로 신성하게 이기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맞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종교라는 인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만약 그들이 소를 먹지 않는 진짜 이유가 종교적 믿음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어떨까? 자,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참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소가 다른 쪽으로 더 쓸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도현아, 농기계가 없던 과거 인도의 덥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그리고 우유나 땔감, 즉 소똥으로 만든 땔감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자, 그런 도현이가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센 소가 꼭 필요했겠네요. 소가 밭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배설물은 땔감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 배가 고프다고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당장은 배 부르겠지만 다음에 농사를 망쳐서 굶어 죽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 선생님이 완벽한 통찰이야. 도윤이가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주장한 문화유물론의 핵심이란다. 해리스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종교 같은 상부구조는 결국 기후, 지형, 경제적 생존 방식 같은 하부구조, 즉 자연환경과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어. 종교적 금기는 사실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생존 전략이 문화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이지. 자, 그런 선생님이 사실 해리스의 이 아이디어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어. 마르크스는 사회를 분석할 때 생산 양식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이 법, 정치, 종교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을 주장했거든.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물질적 조건이 먹고 사는 물질적 조건이 우리 생각과 사회 제도를 지배한다는 거지. 자, 그런 선생님이 마르크스 이론을 건축물의 구조에 대입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튼튼한 기초공사잖아. 마르크스는 한 사회를 거대한 집이라고 보았고 그 집을 굳건하게 떠받치는 가장 밑바닥의 단단한 토대, 즉 하부 구조가 바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본 거야. 이 기초, 즉 하부 구조를 이루는 모래와 시멘트가 바로 생산 수단과 인간의 노동력이 합쳐진 생산력,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맺는 생산 관계인 거지. 그럼 도연아, 이 재료들,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 재료들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튼튼한 1층 바닥 전체, 즉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것 자체는 이 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 자, 그러니 도인이가 그 재료들이 다 모여서 1층 바닥을 이룬 거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가 바로 집을 떠받치는 하부 구조, 베이스 그 자체인 거네요. 하부 구조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토대인 셈이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전곡을 찔렀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하부 구조의 실체란다. 그리고 1층 바닥이 즉 하부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깔려 있느냐에 따라 그 위에 세워지는 2층, 3층 공간들, 즉 사회법, 정치, 국가지배 체제, 예술, 종교, 철학 같은 상부 구조의 모양도 1층 바닥의 모양에 맞춰서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마르크스 이론의 최종 결론이지.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는 법이나 정치 제도조차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야. 즉 마르크스는 경찰, 법원, 의회 같은 국가기관이나 법률체계 같은 상부 구조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았단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제도들은 하부 구조의 지배자인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도구에 불과하지.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생산수단, 생산력, 생산 관계가 모여서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즉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하부 구조를 만들고 그 경제적인 뼈대 위에 법이나 정치, 문화 같은 상부 구조가 세워지는 거네요. 결국 먹고 사는 경제 구조가 사회의 모든 생각과 문화를 결정한다는 유물론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칼 마르크스에게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의 뼈대, 즉 물질적 하부 구조. 이 물질적 하부 구조는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로 이루어진 경제 시스템, 즉 생산 양식에 국한되어 있었지. 하지만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는 그 토대의 범위를 인간의 경제 체제를 넘어선 생태계 전체, 즉 기후나 지형 같은 물리적 자연 환경, 기후나 지형과 같은 물리적인 자연 환경과 인구, 생존 기술 등으로 훨씬 넓게 확장시킨 셈이야. 그런 선생님이 그럼 도연아, 해리스의 관점에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해리스의 눈으로 본다면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경제 시스템조차 결국 무엇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그럼 도연이가 해리스의 시각으로 보면 농업을 하든 공장을 돌리든 그런 경제 시스템조차 결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춥고 더운 기후나 척박한 지형 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에게는 마르크스의 경제 시스템마저도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자연 환경이라는 진짜 밑바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겠네요. 그런 선생님이 빙고,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통찰이야. 해리스는 마르크스가 말한 경제적 토대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가장 밑바닥에 인류가 처한 물리적인 생태학적 생존 조건, 이것이 깔려 있다고 본 거지. 경제 시스템 역시
결국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에서 출발했다는 뜻이니까 해리스는 바로 이 마르크스의 뼈대를 문화 분석에 그대로 접목시켰어. 다만 마르크스가 주로 자본가와 노동자 같은 경제 계급 문제에 집중했다면 해리스는 그 물질적 토대의 근원을 자연 환경으로 더 넓게 확장한 거야. 즉 해리스의 하부 구조는 단순히 경제 체제가 아니라 기후, 지형과 같은 생태학적 조건과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기술적 생존 방식까지 포함하는 거란다. 결국 종교적 금기 같은 상부 구조조차도 사실은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문화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이지. 자, 그러니까 도현이가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 환경이 사람들의 생각과 종교까지 만들어냈다는 뜻이네요. 기후나 지형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군요. 자, 그린 선생님이 그렇지. 그런데 도현아, 과연 세상의 모든 문화가 오직 자연 환경과 생존이라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될까?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단순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걸까?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람들의 생각이나 종교적 믿음이 거대한 공장을 세우고 경제 체제를 바꾸는 등 물질적인 세상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꾼다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행동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도현의 직관에 또 한 번 빛을 발하네. 마빈 해리스 이론에 버금갈 만큼 사회학에서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 학자가 바로 막스 베버란다. 베버는 문화관념론적 시각에서 사람들의 가치관과 종교적 관념이 물질적 세상과 경제를 변화시킨다고 보았어. 자, 예를 들어 베버는 서양에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업사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연구했지. 도현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이 내린 거대한 임무, 즉 소명이다 라고 굳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신의 임무라고요? 그럼 다들 엄청 열심히 일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답이야. 베버는 그의 저서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 초기 개신교도들의 근면 성실 절약이라는 종교적 윤리가 모여서 결국 현대의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탄생시켰다는 거야. 해리스가 자연환경, 즉 물질이 종교라는 관념을 만든다라고 했다면 베버는 반대로 인문환경, 즉 종교적 관념이 물질적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본 거지. 두 학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르게 문화를 바라보는지 이해가니? 자,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이해가요. 마빈 해리스의 문화 유물론은 자연환경과 생존 조건이 밑바탕이 되어서 종교나 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고, 막스 베버의 이론은 종교나 사람들의 관념 같은 인문 환경이 역으로 우리의 경제나 물질적인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하게 두 이론의 본질을 비교 분석해냈어. 도연아, 오늘 우리는 문화권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관념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스스로 학자들의 관점까지 유추해낸 도인의 사고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어떤 자연적 인문적 요인이 숨어 있는지 늘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기 바랄게.